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굶어 죽은 동료의 소름 끼치는 복수. 몇 명의 남자들이 우연히 보물지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 나서게 되었고 어느 우물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낙반 사고가 일어나 남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고 말았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굶주림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기에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잘못된 제비를 뽑고만 남자는 울부짖었지만 동료들에 의해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팔은 다른 이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직후에 바로 구조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쇠약해졌지만 상처 하나 없는 남자들과 한쪽 팔이 잘려나간 채로 방금 전 있었던 비참한 사건을 호소하는 한 명의 남자. 저 녀석, 낙반 도중에 팔을 잃고 말았어요. 쇼크를 받아서 그 후로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친구의 팔을 먹은 이들은 스스로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구조대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팔을 잃은 남자는 사고에 의한 정신착란으로 처리되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몇 년 후 외팔이 남자가 퇴원했다는 소문이 흐르고 그의 팔을 먹었던 동료들은 섬찟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팔 한쪽이 잘려나간 채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외팔이 남자를 찾아 나서지만 단서라고는 남자의 딸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교묘하게 딸을 꼬드기려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신이 나가서 우리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녀석을 구하려고 한다. 그 말에 따른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외팔이 남자의 행방은 묘연하고 그 사이 차례차례 남자들이 죽어나가서 마침내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모두 한 팔이 잘려나간 채였지요. 마지막 남은 남자에게 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숨어 계신 곳을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변두리의 은신처로 남자는 향합니다. 은신처는 살인자에게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고 창문조차 없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거운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은 완전한 밀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남자는 반쯤 정신을 놓고서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외팔이 남자와 그의 딸입니다. 딸은 눈동자에 광기를 띠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내보내줄 수는 없어. 과거 우물에 갇혔을 때와 같은 밀폐된 공간이었기에 남자는 절규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먹을 것도.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건 주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딸이 문틈으로 밀어나온 것은 예리하게 갈린 칼이었습니다. 사람 팔 하나 정도는 가볍게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예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전거에 귀신을 태우고 말았다. 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쇼핑몰은 당시에 오픈하고 1년 정도 지난 곳이었기에 건물도 시설도 거의 새 것이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흔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 건물은 딱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던 곳에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 그 소문을 듣고서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감과 동시에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몇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서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였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
2층 화장실에 청소 담당이 되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운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차차 손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다들 기분 나쁘다던가 죽어도 거기는 못 들어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무렵입니다. 갑자기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갈게요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 이어서 다들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청소부 중 한 명이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갈 거냐고 물으니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들 A씨가 웃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휴식을 끝내고 자기 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에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칩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귀신을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라고 말을 건네자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내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진지한 얼굴에 당황한 할머니는 조심하라며 쓴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비워오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A씨가 전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그날부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삼촌이 나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려고 했다. 초등학생일 무렵에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았습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세조차 못 내서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입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매일 술만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삼촌을 꽤 좋아했습니다. 삼촌이 집에 들러붙고 반니은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에 나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방의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듭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시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뿐입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 두었던 튀김을 먹고 있었지요. 그러다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로 삼촌에게 인사합니다. 삼촌은 내가 먹던 튀김을 보더니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같이 낚시하러 갈래? 삼촌은 튀김을 먹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튀김을 다 먹고 낚싯대와 낚싯도구를 챙겨 물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낚시를 하던 집 근처의 폭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별로 안 잡힐 것 같다고 말하니 삼촌은 평소에는 잡지 못했던 뱀장어라도 낚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삼촌은 폭포 앞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자.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나를 들어 올립니다. 내가 바위 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가 좀 어때? 잡힐 것 같니? 라고 물었지요. 나는 탕류가 소용돌이 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생선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잠시 수면을 내려보다가 문득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어느새 내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던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습니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춥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 그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삼촌 뒤쪽의 수풀에서는 바스락하고 소리가 납니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수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오늘은 잡힐 것 같지 않네. 나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고 삼촌을 지나쳤습니다.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나는 쏜살같이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뒤를 보면 이상한 눈을 하고 있던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에 나는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에 폭포 밑에서 결국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죽은 것으로 처리됩니다.